자, 마지막 세션인데요. 융합적인 인사이트와 차세대 리더십 주제 세션입니다. 마지막 세션까지 우리 파이팅 하시면서 이 5분의 연사들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연사는 조선비즈에서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인터뷰어로 저명하신 김지수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시대의 지성 이어령 선생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 마지막 인터뷰를 1년간 또 진행을 하시고 위대한 대화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강의 주제는 너와 나의 약점의 신대륙을 잇는 위대한 대화의 비밀입니다. 기대와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건가? 네. 네. 밑에 그 발판이 있거든. 누가 발판 좀 갖다 드려. 아, 제가 키가 작은가? 네. 이렇게. 어머, 이거 엄청 키다리가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네, 아름다운 분들이 모인 곳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언어로 세상을 잇는 마인즈 커넥터 김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최전선의 인터뷰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저를 뭐 굉장한 인터뷰어, 달변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 달변가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듣는 것에 좀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경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존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인터뷰라는 것이 항상 제가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그렇게 항상 사이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의존적인 사람이고 그 의존적인 저의 성향을 지금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년 비기너. 네, 저는 항상 저 차 몬지 20년 됐는데요. 제 차 뒤에 아직도 초보 운전이라고 달고 다니거든요. 네, 제 아들은 20년째 엄마는 초보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 사인이 좋아요. 그리고 항상 그 신인의 자리에 저를 두고자 합니다. 신인의 자리에 저를 두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늘 새로운 새로운 지혜를 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제목을 너와 나의 신대륙을 잇는 위대한 대화의 비밀이라고 좀 굉장히 거창하게 잡았는데요. 위대한 대화의 비밀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온전히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온전히 듣고 온전히 바라보는 일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안에 되게 큰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뷰어가 된 것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화려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굉장히 난청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신체 검사하면 난청이 나와요. 잘 못 들어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지우개 갖고 오라 하면 분필 가지고 가고 청소기 갖고 오라 그러면 다른 거 갖고 가고 늘 이렇게 약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렇게 귀를 이렇게 타인에게 기울이는 몸 자체가 늘 기울이는 온몸이 귀가 되고 눈이 귀가 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타인의 시그널을 감지하기 위해서 몸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 사회가 정보가 넘쳐나고요. 그리고 정말 사회 갈등이 고조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소셜 애니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저는 경청력만큼 정말 필요한 탤런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기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제가 또 인터뷰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한테 늘 물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하느냐, 좋은 질문이 뭐냐 이렇게 계속 묻는데요.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알아가는 좋은 대화에는 질문보다 경청이 80%다. 질문은 사실 20% 정도고요. 경청이 정말 80%입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제 인터뷰가 인터스텔라 제가 연재를 하고 있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굉장히 대화가 문학적이다, 서정적이다라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대화가 문학이 되는 그 인터뷰의 비밀도 정말 헌신적이고 무방비에 가까운 저의 경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경청이란 뭘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온몸을 다해서 듣는 겁니다. 네, 잘 듣는 몸이 되기 위해서 저는 늘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가요. 그 사전에 사람을 만날 때 적당히 채우고 또 적당히 비우고 갑니다. 채우는 것은 나는 너를 알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채우고요. 또는 그 비우는 것은 나는 너를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와 알고 싶다가 이게 적당히 황금률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그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신을 믿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교회당이나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내가 너를 아노라라는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슬픔의 역사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에 내가 당신을 알고 있다, 나 너 알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크게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내 마음을 굉장히 많이 오픈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알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촉발이 됩니다. 정말 그 잘 듣는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다와 알고 싶다에 대한 적절한 배합, 그러니까 굉장히 은은하고 개운한 몸의 상태고요. 그리고 들을 때는 눈동자의 움직임이라든지 손끝의 움직임, 콧바람, 귀의 방향 이런 게 굉장히 미세하게 그 보디 액션으로 다 발사가 됩니다. 마치 저는 그걸 오케스트라가 플레이어 연주자를 지휘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 지휘자가 이제 그 인터뷰이 대화 상대자가 다 각자 자기 인생의 악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연주해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인생 서사를 갖고 있다라는 믿음이 일단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왜 산파술이라고 할 때도 그 사람 안에 임산부가 마치 태아를 안에 가지고 있듯이 그 사람만의 지혜와 그 사람만의 감정이 있다라는 그 상태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끄집어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준 질문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뭐 그랬군요, 어떻게 뭐 그렇게 됐나요,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주는 질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 안 보이네. 제가 사실은 이 PPT를 만들 줄 몰라서 AI한테 시켰는데 네, 워낙은 이렇게 잘 나왔다가 여기는 좀 에러가 나네요. 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항상 더 사람의 손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상대를 정보가 아닌 서사로 보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를 정보로 보게 되면 항상 내 질문이 앞서고 내 질문에 좋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상대가 모자라거나 하찮아 보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재촉하고 또 말을 끊기도 합니다. 나의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서 조바심을 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할 때 질문지를 정교하게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지에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한 1시간 정도 뒤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1시간 정도의 시간은 대화자를 위한 시간으로 제가 선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충분히 들어주면서 그 상대가 자기 서사를 자기 맥락에 맞게 자기 템포에 맞게 서사를 이끌어 가도록 그런 권한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런 권한을 받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던져야 될 질문의 대답은 그 1시간 동안 제가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때, 제가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때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상대를 정보가 아닌 이야기와 감정을 지닌 대상으로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존재로 볼 때 제대로 된 경청과 대화가 진짜 시작된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내가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출신 작가인데, 이분의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 책의 카피가 서로를 깊이 알면 우리의 세계는 얼마나 넓어지는가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명카피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비드 브룩스가 뭐 보보스며 소셜 애니멀이며 두 번째 산, 뭐 이런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보면 이제 미국의 저널리즘이 굉장히 토양이 튼튼해서 저널리즘 출신들의 이런 스토리텔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저널리즘 출신의 스토리텔러를 좋아합니다. 뭐 조지 오웰이라든지 말콤 글래드웰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제 동서양 17인의 석학을 인터뷰한 인터뷰집 위대한 대화에서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말콤 글래드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신비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트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심지어 말콤 글래드웰은 이런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그날 아침에 만난 누군가가 제 저녁 식사 오늘 좋은 사람들과 있는데 함께 하시겠어요? 라는 그런 우연한 초대에도 응해서 굉장히 자기 세계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고 우연의 이제 수용을 일으킨 일종의 확장인 거죠. 그 말콤 글래드웰에게 들은 말 중에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나는 누구인가 보다 나는 누구에게 노출되어 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나는 누구에게 노출되어 왔는가. 저는 이 말을 저널리스트로서 굉장히 또 듣는 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인간이 딱 3가지 질문에만 대답할 수 있다면 저는 자기 자아 정체성을 찾는데 크게 길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구에게 노출되어 왔는가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는 과거와 뿌리에 대한 질문이고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는 미래와 소명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나를 감각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질문이 나는 누구에게 노출되어 왔는가. 그게 바로 이제 저는 귀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왔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의 축적이 나고 내가 듣는 이야기가 결국은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타인을 알아가는 시발점이 대화고, 그 기초가 저는 순전한 경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또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전문 인터뷰어로서 저의 입장이고, 그런 듣는 몸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는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수련된 경청가가 되려면 그냥 아주 간단한 규칙이지만, 첫째, 아까 제가 시간을 준다고 얘기했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단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굉장히 서서히 잘 스며드는 그런 화선지 같은 몸이 돼야 한다라고, 화선지 같은 몸의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화선지 같은 몸의 근육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는 타인을 모른다라는 감각에서부터 화선지 같은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참 오묘합니다. 제가 앞에는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알고 싶다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근본 더 기저에는 나는 타인을 모른다라는 감각이 아주 광대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하지 않고 헤아리려는 그런 몸이 바로 경청가의 기본적인 근육입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모른다라는 감각으로 우리가 서로의 그 깊이를 조금씩 알아가면 우리의 세계는 얼마나 넓어질까. 저는 이렇게 사람을 안다는 것만큼 사람을 모른다라는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제 인터뷰집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위대한 대화에 등장하는 2명의 사람에게 또 배웠습니다. 일본의 카피라이터인 사와다 도모히로와 또 빠친코라는 소설을 쓴 이민진 작가인데요.
네, 이것도 이렇게 먹통이 됐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카피라이터 이 사와다 도모이라가 마이너리티 디자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책 자체는 장애인이나 이런 노인 등 소수자의 시선으로 다양성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통해서 유료 스포츠라는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안을 합니다. 그 유료 스포츠는 이겨야 하고 항상 긴장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스포츠가 아니라 더 웃기고 더 느리고 더 저도 즐거울 수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만든 유료 스포츠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전환하게 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아들이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장애를 알고부터 나는 강점으로 싸우는 것을 그만두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낭망을 하지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200명의 장애인 가족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나는 모른다라는 감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의 구체성을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빨대 같은 경우도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라이터도 한 손만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러면서 장애인이 뭐 굉장히 우리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들만의 어떤 불편을 감지하는 예민한 시력을 통해서 이 사회를 굉장히 조금 더 편리하게 리디자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몸의 디자이너로구나. 이제 이런 거를 깨닫거든요. 그게 바로 그 나는 모른다, 나는 타인을 모른다라는 감각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시작됐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되게 재미나게 유료 스포츠라는 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보통 이게 공은 굉장히 거칠게 스파이크를 날리는데 이 사람이 창안한 유료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치면 갓난아기 울음소리처럼 응애응애 소리가 나서 굉장히 잘 돌봐야 이게 이렇게 그 점수를 낸다든가 그리고 이제 가운데 구멍이 뚫린 그런 뭐 그 라켓볼 블랙홀 탁구라던가 혹은 뭐 핸드소프트볼이라고 해서 이제 미끄러지는 비누를 발라서 그런 핸드볼을 한다든가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공유를 하는 거죠. 핸디캡을 공유해서 훨씬 더 유머러스하게, 훨씬 더 건강하게 사회 구조를 승리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더 건강한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굉장히 듣는 것 정말 모른다는 감각으로 듣는 그 사람이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파친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리안 디아스포아라를 세계에 알린 정말 대작이고요. 디즈니 플러스로 드라마화도 됐었습니다. 제일 한국인 3세대를 다룬 정말 대하 드라마인데 이 소설을 이민진 작가는 28년에 걸쳐서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소설을 썼다가 한번 다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제일 한국인은 굉장히 피해자다라고 그런 생각도 굉장히 찌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가 일본에 가서 실제 그 제일 한국인들을 하나하나 만나기 시작합니다. 했더니 전혀 달랐던 거예요. 굉장히 담대하고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소설을 완전히 다시 씁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 보면 정말 꼿꼿하고 담대한 그런 제일 한국인들이 묘사가 됩니다. 너무나 자부심 넘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경청만 한다면 타자는 우리가 단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냥하고 독창적이고 또 공통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성장을 합니다. 사와다 도모히로가 장애인을 바라보고 또 이민진이 역사 속의 피해자였던 제일 한국인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교정하고 성장을 했던 것처럼 온전히 바라보고 정확하게 듣는 일은 그만큼 나의 성장과 사회적인 성장도 동반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라고 안 보이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라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는
겸손한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방이 우연히 내뱉은 단어 한마디를 포착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들어야 좋은 질문이 나온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자는 귀보다는 눈으로 듣고요. 정말 연기 잘하는 사람은요, 사실 대사보다는 눈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눈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눈으로 격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귀보다 눈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수련된 경청가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끊기는 것이나 침묵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과거의 사건에서 더 멀리 나아가도록 시간적으로 이어주는 그런 질문이 사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때의 고통의 순간부터 당신은 얼마나 멀리 왔습니까? 이렇게 시선을 이동시켜주는 이런 질문들이라든가, 그리고 항상 끝이 열려 있는 질문들. 네, 그래서 항상 왜를 묻는 그런 너무 논리적인 질문보다 무슨 문제가 뭡니까? 보다 어떻게 당신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라고 뉘앙스를 바꿔줄 때 굉장히 무궁무진한 상대의 이야기를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정말 질문자의 정중함 뿐이고요. 그 출발은 내가 아닌 너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문이 주인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질문은 사이즈가 큰 질문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향하는 질문들,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1년 뒤에 만난다면 무엇을 함께 축하하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마땅히 용서해야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미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큰 질문들인데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굉장히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질문들 사람들이 좋아할까라고 걱정하시는데, 네, 좋아합니다. 대체로 모든 사람은 솔직할 준비가 사실 되어 있고, 또 모든 타인은 다 수수께끼고 나 자신조차 나에게 수수께끼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이 일상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발견되거나 또 발휘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 물어주고 깊게 들어줄 때 사람은 현명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네, 또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저는 그 인간을 그러잖아요. 진흙에 슬픔을 섞은 존재가 인간이다. 혹은 진흙에 불안을 섞은 존재가 인간이다. 네, 불안과 슬픔을 다 안고 가는데요. 그런 각자의 불안과 슬픔을 안고 가는 그 한 사람을 그 각자를 굉장히 우아한 투쟁을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사람, 그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현명한 사람의 본질은 그래서 수용성입니다. 그 본질적인 재능은 수용성이고요. 받아들여짐, 수용을 경험할 때 인간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학자 한나 아렌트를 좋아하는데, 한나 아렌트가 탄생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탄생성은 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인간이 가진 최상의 능력이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인간은 시작이다라는 탄생성의 문장인데요. 이 탄생성 덕분에 인간은 계속 새로 태어나고 변하기 때문에 인간은 알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른다, 우리는 타인을 모른다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수용성과 탄생성이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용을 받아야 새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뷰 할 때보다 사실 인터뷰를 쓰는 과정에서 한 인간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을 보면서 쓸 때는 그렇습니다. 상대의 지금을 바라보면서 전체를 조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조망권을 확보하는 일이 저는 인터뷰 작업에서 인터뷰에 쓰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저한테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현명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저는 똑똑한 사람이기보다 현명한 사람이고자 하고, 현명한 사람을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수용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앞에 한 인간에 대해서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조망권을 터주는 일, 그 작업이 저는 질문이고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계속 인터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라는 일을 하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사하다 도모히로가 한 일에 대한 정의를 제 마음속에 되게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오랜 고령화 사회와 저성장 사회를 거치면서 나온 지혜이긴 한데요.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은 도움과 민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삶을 포개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민폐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회 관계 자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정말 진정한 대화 경청이라는 게 서로의 이런 그런 약점의 신대륙을 이어주는 발견해주는 일이고, 비즈니스라는 것도 너의 약점과 나의 강점을 그 꼭지점을 이어주는 일이 아닌가. 네, 그렇게 저는 일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의적이고 유익한 모든 이런 일은 타인과의 건강한 마찰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네, 여러분들도 약점과 약점, 약점과 강점을 연결해주는 창조적인 사익꾼, 그리고 서로에게 조망의 동지가 되어지는 경청가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